이 서류에 도장 찍으면 끝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떨린 게 아니었다. 그것은 70년을 살아온 노인이 처음으로 내뱉는 돌처럼 굳은 단단한 선언이었다. 거실 한가운데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그 위에 쏟아지며 희고 차가운 종이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공증된 재산 기부 동의서.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전액사회 환원이라는 네 글자가 박혀 있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정신이 없는 건 너희들이야. 아버지 한철수의 눈이 세 자녀를 천천히 훑었다. 거실 창밖으로는 11월의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서울 하늘이 납처럼 무거웠다. 50년을 일했어. 피가 나도록 일했어. 그게 다 뭘 위해서였는지 이제 알 것 같구나. 둘째 딸 수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막내 재호는 구석에 서서 바닥만 내려다봤다. 세 남매 세 개의 시선, 그리고 세 가지의 계산이 그 방 안에서 소용돌이 쳤다. 그러나 이 파국은 석 달 전 어머니의 기일부터 시작되었다. 방 한쪽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어머니의 사진이 흔들림 없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용히 빛났다.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전해드릴 한 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석 달 전 9월. 그날은 유난히 맑았다. 한철수는 이른 아침부터 정원에 나가 국화를 다듬었다. 아내 순자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흰 국화, 노란 국화.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한 송이 한 송이 시든 잎을 떼어냈다.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반가웠다.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오전 11시 세 자녀가 차례로 도착했다. 재호야, 밥은 먹었냐? 아, 예. 오다가 편의점에서. 그게 밥이야. 철수는 웃었다. 오랜만에 세 자녀가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다. 식탁에는 순자가 즐겨하던 잡채와 갈비찜이 올라왔다. 가사도우미 박씨가 사흘 전부터 준비한 음식이었다. 어머니 산소 다녀와서 이렇게 같이 밥 먹으니까 좋다. 철수의 말에 세 자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고요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살랑거렸다. 순자의 영정 사진이 거실 한쪽에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이 마지막 평온이었다. 첫 번째 균열은 식사가 끝난 후 찾아왔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A4 용지 2장 법률사무소 로고가 찍힌 정식 서류였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재산 분배 얘기를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공기가 달라졌다. 수연의 눈썹이 미묘하게 올라갔다. 재호가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오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가 아니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잖아.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미리미리 정리하는 게 맞잖아. 정리라는 게 무슨 의미야, 정확히? 수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철수는 알아챘다. 딸의 눈이 빠르게 서류를 훑고 있었다는 것을, 손가락이 테이블 위를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자는 거지. 큰아들한테 더 주는 관행도 이제 시대에 안 맞고. 오빠가 더 받고 싶다는 거잖아, 결국. 수연아,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조용히 일어났다.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 앞에 섰다.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로 손을 씻었다.
2번, 3번, 4번. 이 아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 생각이 그의 가슴 어딘가를 조용히 긁었다. 2번째 이상 징후는 열흘 후였다. 철수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서재에서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서재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수연이 그의 책상 서랍을 열고 있었다. 수연아. 딸이 화들짝 놀라 돌아봤다.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 저는 그냥 도장이 어딨나 해서요. 재현 오빠가 서류에 아버지 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재현이가? 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딸의 눈을 바라봤다. 수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당당한 척 하지만 손이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다. 나가줄래 수연아? 수연은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갔다. 철수는 혼자 서재에 남아 창밖을 봤다. 정원의 국화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순자가 생전에 늘 하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보, 우리 애들은 다들 착해요. 그는 서랍을 열었다. 도장 옆에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순자의 필체로 뭔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다시 서랍을 닫았다. 나중에. 그는 생각했다. 아직은 아니야. 3번째 징후는 철수 자신이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결심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50년 동안 일구어온 전 재산 서울 강남의 건물 2채, 경기도 농지,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는 창밖을 봤다. 한강이 보였다. 50년 전 22살의 자신이 리어카를 끌고 이 강을 건넜던 날이 떠올랐다. 나는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의심의 시작. 재현이 이상하다는 것을 수연이 먼저 눈치챘다. 아버지가 법무사를 다녀온 사흘 뒤 재현은 갑자기 아버지 집을 혼자 방문하기 시작했다. 하루에 1번, 때로는 2번. 퇴근 후 들른다고 했지만 그가 오는 시간은 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였다. 회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낸다.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요? 없어. 혹시 누구 만나셨어요? 요즘 외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철수는 국화에 물을 주다 잠시 손을 멈췄다. 아들의 눈이 지나치게 반짝이고 있었다. 왜? 아니, 그냥요. 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서.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재현의 시선이 현관 신발장 옆 외투거리 쪽으로 흘렀다. 거기에는 법무사 사무실 봉투가 걸려 있었다. 철수는 그 시선을 봤다. 재현은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몰랐다. 수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박씨 아주머니를 통해 아버지의 일정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점심 식사 시간에 전화를 해서 오늘 뭐 드셨어요? 하고 묻는 척 주변 이야기를 캐냈다. 박 씨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수연의 능숙한 질문 앞에서는 속을 털어놓고 말았다. 사모님 요즘 어르신이 어디 자주 나가세요? 택시 타고. 어디로요? 글쎄요, 저도 몰라요. 그냥 나갔다가 2시간쯤 뒤에 오세요. 제호만 달랐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달 들어 아버지에게 연락이 뜸해졌다. 전화를 해도 예. 잘 지내요라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결정적인 것은 재현이 찾아냈다.
아버지가 잠깐 정원에 나간 사이 재현은 서재를 뒤졌다. 빠르고 능숙하게 서랍을 열고 파일을 펼쳤다. 그리고 발견했다. 법무사 사무소 명의의 영수증과 재산 이전 동의서 초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서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재현은 수연에게 전화했다. 봤어. 뭘? 아버지가 재산 전부를 사회에 넘기려 해. 전화 너머 수연의 침묵이 흘렀다. 길고 차가운 침묵이었다. 확실해? 서류 봤어. 초안이긴 한데 법무사 도장도 찍혀 있었어. 재호는? 몰라. 아직 얘기 안 했어. 오빠 재호한테 말하지 마. 왜? 그냥. 일단 우리끼리 먼저 얘기하자. 재현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강남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다. 건물 2채. 그중 하나는 그가 어릴 적 아버지가 재현아, 이건 내 거다라고 했던 곳이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건물이 내 거다라는 말이 진짜인가? 아니면 아버지는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건가? 이틀 후 세 남매가 모였다. 재호를 포함해서. 재현과 수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재호는 그것을 보고도 본 척 안 했다.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여쭤보자. 재호가 먼저 말했다. 재현이 눈썹을 찌푸렸다. 솔직하게. 어떻게? 아버지 재산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걸 그냥 물어봐. 응. 그냥 물어보면 되지. 수연과 재현이 서로를 봤다. 재호의 말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세 남매가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버지, 저희가 여쭤볼 게 있어요. 철수는 세 자녀를 바라봤다. 알고 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재현이 서류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아버지가 먼저 말했다. 그래, 나 재산 정리하려고 한다. 다 기부할 거야. 아버지. 왜요, 갑자기?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내 재산을 내가 어디 쓰겠다는 게 일방적이야. 재현이 이를 악물었다. 수연은 눈물이 글썽거렸다. 재호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독자는 이제 확신한다. 재현과 수연은 돈 때문에 싸우는 나쁜 자식들이고 재호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분노해서 기부를 선택했다고. 하지만 재호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봉투를 꽉 쥐고 있었다.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조차도 그 봉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재현이 결국 목소리를 높였다. 찻잔이 덜컹 흔들렸다. 생각은 다 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예요. 손자들도 있고, 저도 지금 회사가 어렵고. 회사가 어려워? 예. 작년부터 계속 적자고, 이번에 투자건이 하나 있는데. 재현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주 낮아서 오히려 방안이 조용해진 것 같았다. 나한테 돈 빌리러 온 거야?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재산 먼저 받으러 온 거야? 재현의 얼굴이 굳었다. 수연이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철수는 세 자녀를 천천히 바라봤다. 50년의 세월이 그 눈 속에 담겨 있었다. 너희 엄마 기일에 밥 먹다가 서류 꺼낸 게 재현이 너잖아. 그 다음 날부터 수연이 박 씨한테 전화해서 내 일정 캐고
나 모를 것 같았냐? 아버지, 그건 됐어. 단 한마디에 모든 말이 잘렸다. 이미 결정했어. 재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그럼 저는 그 결정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재현이 문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 순간이었다. 형, 잠깐만. 재호의 목소리였다. 모두가 재호를 봤다.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꺼내 놓았다. 낡고 구겨진 흰 봉투였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드리라고. 때가 되면. 철수의 눈이 흔들렸다. 언제 그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이요. 병원에서. 재현이 천천히 돌아섰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순자의 필체. 파르르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쓰인 글자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내가 없을 때겠죠. 애들한테 미안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재현이는 겁이 많아서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수연이는 늘 억울하다고 느껴서 더 받으려는 거고요. 그 마음 알아줘요, 여보. 그런데 재호한테도 비밀이 있어요. 재호 알죠? 3년 전에 사업 망한 거. 나한테만 얘기했어요. 당신한테는 걱정될까봐 말 못했다고. 지금도 빚이 있어요. 제법 많이. 재호가 아무 말 안 하는 건 포기해서가 아니에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예요. 당신한테. 철수의 시선이 재호를 향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재호야. 대답이 없었다. 재호야. 예. 왜 말 안 했어? 재호의 어깨가 더 크게 떨렸다. 아버지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왜 그래서? 그 한마디에 재호가 울기 시작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다. 재현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수연도 울고 있었다. 철수가 편지지를 뒤집었다. 뒷면에 한 줄이 더 있었다. 여보, 사실 나도 알고 있어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하지만 먼저 애들한테 이 편지를 보여줘요. 돈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게 있잖아요. 철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50년 전 22살 리어카를 끌던 자신의 옆에 순자가 있었다. 우리 잘 될 거야 라고 웃던 그 얼굴이 지금 이 순간 거실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버지, 재현이가 말을 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저 잘못했어요. 설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냥 그 한마디 다른 말은 없었다. 수연이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다. 어깨가 들썩였다.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 속 썩여서 미안해요. 철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재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순자의 수첩. 너희 엄마가 이걸 남겼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재현이가 처음 걸음마를 한 날 아버지가 울었어요. 수연이가 첫 상장을 받아온 날 아버지가 상장을 액자에 넣었어요. 재호가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웃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작은 기억들이 쏟아졌다. 어릴 때 생일 아픈 날 밤새 간호하던 것들, 학교 운동회. 돈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었다. 재현이 수첩을 받아 읽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수연은 소리내어 울었다. 재호는 고개를 숙이고 의자에 앉았다.
말없이 기부는 할 거야. 철수가 말했다. 세 자녀가 그를 봤다. 전부는 아니야. 절반은 너희한테 줄 거야. 공평하게. 아버지, 조건이 있어. 세 자녀가 숨을 참았다. 1년에 한 번 너희 엄마 기일에 셋이 여기 모여라. 제사도 지내고, 식구들 모여서 밥도 먹고. 재현이 피식 웃었다.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전부야. 수연이 먼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재호는 뒤에서 아버지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비가 그쳤다. 거실 창으로 11월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벽난로 선반 위 순자의 영정 사진에 빛이 내려앉았다. 그 미소가 처음으로 슬프지 않았다. 철수는 그날 밤 혼자 정원에 나가 국화 앞에 앉았다. 오래도록 여보, 애들이 컸어. 그 생각 하나로 충분했다. 돈은 결국 절반이 사회로 갔고 절반이 세 자녀에게 갔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돈의 액수를 먼저 묻지 않았다. 적어도 그날만큼은. 그리고 해마다 9월이 되면 세 남매는 어김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모였다. 가끔은 싸우기도 했다. 가끔은 웃기도 했다. 하지만 아무도 서류 봉투는 들고 오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도 달라질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힘이 됩니다.